고대 성경에 쓰여져 있을 때만 해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배경이 그렇잖아요. 배경이 여자의 수는 세지도 않는 성경책에서 5,000명이다 그러면 여자나 어린이 수는 세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지금도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상담하다 보면 부부 상담도 그렇고 많이 변했다고 하고 여성 신장이 많이 됐다고 해도 아직까지 많이 그러한데 그 김지찬 목사님 설교 굉장히 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중간적인 포지션과 성경적인 포지션을 다 가지고 아무튼 정확한 포지션을 가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이라는 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제 마음에 드는 제 마음에 드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계셔서 제가 사실 정신과 의사 모임 중에 신학 공부를 같이 한 정신과 의사들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 직업이 예전에 주술사 또는 그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정신과 의사 역할이다 보니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독 정신과 의사회 모임을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제가 그 설교를 다 돌렸어요. 유튜브. 요즘에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편리해요. 여기 다들 젊으신 분들만 계시니까 다 사용할 줄 아시죠? 뭐 카톡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사실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뭐 아들, 딸한테 배우든지 뭐 손자, 손녀에게 배우든지 해서 적어도 카톡이나 이런 것들 다 할 줄 아셔야지 너무 편리한 도구들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많이 일을 하세요. 순식간에 쫙 사람들한테 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영화 보셨죠? 그 몇만 명, 몇천 명이 모여서 막 먼지 나고 막 누가 얘기하면 저쪽에서 들릴까 말까 한 사실이에요. 사실 몇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아무리 조용히 해도 몇천 명이 다 들렸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그 모습만 보기 위해서 다들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을 건데 지금은 누워서도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또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누구에게나 쉽게 전할 수 있는 이 툴을 기독교인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 공부하고 좀 괴로운 미래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저의 이제 그 멘토격인 제가 맨 처음 멘토를 꼭 가져야 된다 그랬죠. 멘토격으로 정신과 의사면서 미리 탈보트에서 신학 공부를 다 하셨던 여자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에 이제 연대 나오신 선배님인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저는 누구나 찾아갔어요, 제가. 왜냐면 너무 목마른 거예요. 너무 알고 싶고, 너무 두드리고 싶어서, 정말 그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었지만 그분을 찾아갔어요. 단지, 같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제 고민을 다 얘기했더니, 그냥 쭉 들어주시고, 특별한 솔루션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딱 한마디 제가 건졌어요. 뭐냐면, 인터넷을 잘 활용해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이라는 게 잘 활용하라는 게 모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인터넷 잘 활용해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제 마음에 팍 품었어요. 제가 확 그걸 잡았어요. 아, 이분이 나보다 10년 먼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나한테 한마디 해준 말이 인터넷을 활용해라. 인터넷을 활용해라?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인터넷이 잘 활용됐을 시기였어요. 2006년도 이럴 때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줄 몰랐어요. 정말. 제가 그때부터 블로그 활동도 시작하고 블로그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런 기독교와 신앙과 또 정신과 상담을 통합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됐고요. 오늘같이 김지찬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유튜브를 계속 이번 연휴 있었잖아요. 5월 5일, 5월 6일 개인 자유시간에 제 나름대로 수양회를 한 거죠. 수련회. 제가 따로 수련회 가고 이럴 시간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어폰 딱 끼고서 누워있으면 누가 방해할 사람도 없고 내가 풀리 조용한 상황에서 그 목사님 설교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5-6개를 연달아 딱 들었는데 개인 수양회죠. 개인 수양회. 그 내용 자체들이 전부 굉장히 치우치지 않고
보니까 미국에서 또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다는 걸 방금 언급하고 오느라고 약간 늦었어요. 설교 제목이요? 제가 약간 좀 이런 단기 기억력에 어디 교회가? 사랑의 교회. 네. 네. 김지찬 목사님. 지금 저희 여전도에서도 강의를 하시네요. 보니까 총신대 교수시고 몇몇 강의들이 있는데 설교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 전달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면서 설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설교에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자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잘 전달하고, 우리가 말씀이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해도 말씀이 너무 어렵고 설교 들 때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냐 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그게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환자분들을 잘 상담해주고 또 이렇게 상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목사님 수많게 잘한다. 제가 이따 김지찬, 네, 김지찬. 나오죠? 네, 이랑 연습 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제목은 사실 노인정신의학과 불면증이에요. 그 불면증과 노인정신의학이 같이 묶여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잠 못 자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65세 이상 불면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 40%. 정확하시네.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정도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진료실에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 또 이거예요. 저 불면증 맞나요? 아니, 잠 못 자서 온 분들이 그러니까 나 정도 못 자면 이게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냐, 내가 치료를 받으러까지 와야 되느냐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죠? 불면증의 정의는 사실은 주관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 잤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 사실 불면증이에요. 내가 잘 잤다. 잘 잤다라고 느끼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네? 뭔데? 빨리 안 들 때. 그쵸. 보통 우리가 임상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면 인면장애, 잠에 들어가는 인면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간에 이제 자주 깨는데, 자주 깰 수는 있어요.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실수록 화장실 가는 횟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또 추울 때, 더울 때, 너무 건조할 때, 옆사람이 코 골 때, 시끄러울 때 다 잠을 깰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깨서 다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느냐, 아니면 바로 다시 잠이 드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아침에 3, 4시면 새벽에 깨는데 더 자고 싶은데 계속 못 주무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잠의 지속성의 문제거든요.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 역시 잘 잤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 불면증이라는 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관적으로 당신이 잘 잤다는 느낌이 못 들고 아침에 계속 찌뿌둥하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면의 양이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데 그 양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5시간이 충분한 사람이 있고 9시간이 충분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일찍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가진 각성 숙면 주기의 패턴에 따라서 또는 분비되는 호르몬들 멜라토닌이라든지 각성 주기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유전적인 게 많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어떤 불면증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난 5시간뿐이 못 자는데 너무 개운한데. 근데 난 5시간 자는데 불면증이냐? 불면증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에너지가 많은 분이신 거죠. 근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밤에 그러니까 일찍 깨는 거, 또 밤에 자주 깨는데 다시 자지 못하고 잠드는데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린다. 이러한 증세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또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차가 안 맞는다든지 어쩌다가 잠깐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잠잘 때 걱정을 안고 잔다. 오늘 걱정은 오늘 걱정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 걱정을 안고 잔다든지 밤에 격하게 누구랑 싸우고 아니면 속상한 이야기, 전화로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잠 못 자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상관없고 그 외에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보통 약을 쓰는 거는 한 달만 못 자도 약을 씁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증은 그런데 그래서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3명 중에 1명이 그 다음날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왜 더 잠을 못 잘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노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관찰력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수면 각성 주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생체 시계가 있어서 빛이 들어오면 낮이다. 낮에는 잠이 안 오고 배가 고파야 돼요. 그죠? 해가 떨어지면은 뇌에서 눈에서 송가선이라는 데를 통해서 햇빛이 없는 거와 있는 거에 따라서 뇌에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틀려져요. 그러면 햇빛이 없어진다. 요즘같이 24시간 그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있고 이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거든 사실. 근데 해는 이미 지잖아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어둑어둑해지면 사람들 그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시그널은 뭐냐면 이제 저녁이니까 몸에서 잘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교감신경계 톤은 다운이 되고 보교감신경계는 올라가고 또 배는 덜 고파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런 신체 각성 수면 주기 그런 생체 시계가 시차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인데도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졸립고 낮에는 배가 안 고픈데 밤에 야식하고 새벽에 깨서 먹어요. 제가 야식 증후군 아마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새벽에 깨서 먹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식탁 가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깜짝 놀라요. 이게 누가 먹던 흔적인지 기억도 못하는 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귤 까먹고도 귤 까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물 갖다 먹어도 물 갖다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밤마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야식 증후군. 그래서 요즘엔 야식 증후군이 도대체 이게 식사 장애냐 아니면 수면 장애냐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수면 패턴이 다 깨진다는 거죠. 또 노인분들은 사실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에 누워만 있는다든지 밖에 안 나가고 있으니까 햇빛도 제대로 못 쬐고 이 각성 수면 주기가 몸에서 많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활동량이 없어지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약을 많이 드시죠. 그 약물 중에서도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약들이 있어요. 혈압약 성분.
또 고지혈증약 이런 약 성분에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약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야. 다이어트 약. 드셔보셨나 봅니다. 다이어트 약이나 허벌티 이런 거 있죠? 다이어트 티, 마테차, 녹차 이런 거 전부 다 카페인 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여성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 내가 정말 잠이 너무 안 와서 고수부지에 녹차병 들고 페트병에다 녹차물 해가지고 한참 1시간 동안 뛰고 녹차물 마시고 물 마시고 집에 갔는데 더 잠이 안 오고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그분은 잠자려고 밖에 나가서 뛰고 온 건데 왜 그러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뛰었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각성돼서 흥분 상태니까 잠이 더 안 오고, 두 번째는 녹차물.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카페인 자체로도 잠이 안 오지만 또 이뇨작용이 있어요. 카페인은.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자꾸 깰 수도 있어요. 밤에 심한 운동은 원래 금물이에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 정도를 추천하고 있지, 밖에서 러닝머신 뛴다든지 뭐 자전거 막 들어가 보면서 뛰고 이 정도면 잘 수 있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 큰 오류가 와인 한 잔 먹으면 도움 될까? 이거 질문 참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주변에 계세요? 잠 못 자니까 뭐 와인이나 맥주 그냥 홀짝홀짝 소주 한두 잔 홀짝홀짝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잠을 잘 자면 싶으나, 그리고 수면 주기에 보면요, 초기에는 제가 이제 칠판을 다 수면에 이제 이렇게 수면이 4단계로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초기 한 3시간 정도는 수면이 잘 드는 것처럼 보여져요. 술을 먹으면 인면은 잘 된다는 거죠. 인면은. 근데 이거를 유지해야 이제 꿈수면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유지. 근데 이 유지에서 술 자체가 자꾸 깨어나요. 깨어져요 다. 그 수면 클리닉에서 하는 그 폴리좀노 그 뇌파검사 하는 걸 보면 저렇게 다 깨져요. 술을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술이에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체 질환이 많아요. 노인분들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러니까 잠을 더 못 잔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잠도 못 주무셔? 역시 신경이 예민하고 성질이 이상해. 이게 아니라 못 자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드시면. 또 통증이나 또 궤양, 위궤양 같은 거, 속쓰림, 생목 오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생목 오르는 거. 그런 것들이 잠에 다 방해가 되고 누워있으면 더 오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밤에 더 심해지죠. 위궤양 있는 분, 12지장궤양, 또 요실금이나 빈뇨.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꼭 어디만 나가려면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왜 엄마는 가만히 있다가 꼭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화장실을 가느냐. 그죠? 그리고 꼭 백화점에 열다가 화장실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이제, 60대가 넘으면 빈뇨와 그 화장실을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고 계시구나. 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도 노인에게 2배 이상 많아요. 젊은이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울증이 젊은이가 더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고 노인분들이 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2배 이상이다. 또 배우자와 사별이나 가족들과 같이 안 살면서 혼자 사는 외로움. 그렇죠? 또 경제적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사실은 만만치가 않죠. 그 퇴직 이후에 예전에는 이제 자식들이 어떤 당연히 부양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 학원비 보내기도 바쁘니까 그런 부분. 또 수면 관련 호흡장애. 살이 찌면 무호흡증 오는 거 아시죠? 수면 무호흡. 살이 찌면
수면 무호흡이 오고 목이 짧아지고 또 디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세 자체가 우리가 노인을 보면 뒷모습이 틀려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는 이제 앞으로 약간 꼬부랑해지는데 자꾸 축이 앞으로 쏠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서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둥근 어깨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목은 짧아지고 어깨는 올라와요. 이 뒤가 이만큼. 거북등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거북등처럼. 일자목이 되면서 올라오고 이 중심축은 앞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가슴하고 아랫배의 이 길이가 짧아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배가 접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오죠. 그 청년이냐 노인이냐는 가까이서 주름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멀리서 걷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저도 늘 저에게 얘기하지만 자세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자세. 그래서 항상 여기를 피셔야 돼요. 이 가슴과 배꼽을 자꾸 이 길이를 펴야 됩니다. 그게 중심축이 잡히지 않으면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지죠. 이렇게 라인이. 또 노인이 되면 청각각성 역치가 떨어지니까 소음에 매우 예민해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청력이 약해져서 노인분들이 소음에 안 민감한 게 아니라 소음군에 속하는 그 청각층이 있어요. 거기에는 더 민감해진다. 또 온도에도 민감하니까 왜 가난아기들처럼 실내 온도가 높거나 찬 경우에 더 민감하게 적응을 잘 못하니까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나이 드시는 게 되게 서럽고 싫죠. 근데 요즘은 중년기나 이제 노년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분이 책을 내셨는데 중년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같이 스터디하면서 그분도 이제 축하도 해드리고 중년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같이 했었는데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전부 그럼 여기서 누가 중년이냐 거기서부터 디베이트가 서로 토론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누가 중년이냐. 근데 애매한 나이들이 있잖아요. 40대 초반 이제 30대 후반 나는 중년이다 아니다 이제 막 이거 갖고 얘기를 해서 막 책을 쳐다보고 이제 그랬는데 결론이 이제 40대부터는 우리가 중년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100세 인생이 됐으니까 한 40대 45세부터는 중년이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된다. 근데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노무에 대한 부담, 건강 문제, 또 제2의 사춘기, 노인은 제2의 유년기, 점점 어린 아이처럼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바뀌거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왜 노인일수록 자기 성격이 더 강해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와서 시어머님들 욕하는 며느님들 제가 항상 위로를 그렇게 해줍니다. 절대 안 바뀐다. 일단 젊었을 때도 그런 시어머니라면 나이 드셔서 절대 바뀌지 않고 이제 70이 넘으셨으면 꺾여야 되지 않나요? 이러는데 절대 꺾이지 않는다. 그건 너의 착각이고 오히려 성격은 노인이 될수록 강화가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이. 40인 며느리도 성격이 안 바뀌는데 70 넘은 어머님 성격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네가 잘못된 거다. 결론이 네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점점 유화되고 신체는 약해지고 경제력은 없어지고 사회에서 역할은 없어지고 자기 상실감 가장 노년기에 위험한 게 상실감이에요. 다 떠난다. 그래서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렇게 그 생각만 해도 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년의 심리학 책에는 노년기나 중년기가 인생에 꺾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청년기랑 청소년기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으세요? 네?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분. 나는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직 많은 이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들은 미련보다는 네. 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지우고 싶은 마음이 그쵸. 들어가고 싶은데. 도전해보고 싶은. 지금 오늘이 바로 제일 어린 날인 거죠. 오늘이.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이 가장 어린 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잘 섬기실 것 같은데. 저희 그 환자분들한테 꼭 질문합니다. 청년기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러면 진짜 돌아가고 싶다는 분도 있고 절대 싫다는 분도 있어요. 절대 싫다는 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하기 싫다. 다들 자기 상처야. 나. 두 번째, 내가 또 결혼해서 애 낳고 임신하고 그 싫다. 그 끔찍하다 이거 까냐내게 보고 이러고 싶지 않다. 이 친구 애 다 키웠는데 내가 미쳤네. 남편 쥐치다거리 하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난 젊음이 다 가고 내 인생의 중요한 좋은 때는 다 갔다. 나는 이렇게 마루에 걸터 앉아서 햇빛이나 쬐면서 졸고만 있는 신세가 됐구나. 응? 그게 아니라 상실이 결국은 상실이지만 좋은 상실의 의미가 있다는 게 요즘 심리학의 대세인 거죠. 긍정 심리학 때문에. 뭐냐면 나의 어떤 인생에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좀 아까 말씀하신 가장 생산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가 온 거다. 특히 아까 여자가 싫다고 그러셨죠. 남자 태어나고 싶다고 그랬죠. 새로운 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성이라는 생식의 기능, 임신하고 아이 낳고 임신하고 지금은 뭐 둘, 셋 분이 안 나니까 다행이지만 7, 8시 낳던 옛날은 정말 20년 동안 배불렀다 꺼졌다 배불렀다 꺼졌다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여자분의 인생에는 아이 키우는 거 외에는 정말 기억이 남는 게 없는 정도인 거죠. 요즘 뭐 둘, 셋도 아주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다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딱 되면 그런 거로부터 해방, 또 생리. 여자는 제가 항상 뭐 피냄새는 여자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 여자들은. 남자들은 피냄새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어디서 피냄새 탐나면 기가 막히게 맡을 수 있다. 그런 생리 현상과 내가 별개로 살 수 있는 더 이상 그런 거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그것이 이제 또 가장 좋은 점이다. 그런 시기에 준비를요. 그럼 내가 50대고 60대에서 애를 떠나고 그때부터 준비하느냐? 절대 준비가 안 돼요. 그때는. 제가 오늘도 딱 40된 여자분 왔는데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저한테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이제 아이가 먼저 죽었어요. 저기 백혈병으로 죽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끔 오시는데 여전히 이제 이맘때만 되면 우리가 기념일 반응 아이가 죽을 때 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외에 아이 잃은 엄마들이 통곡하고 이런 거 보니까 또 올라오신다.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분한테 이제 둘째를 이제 이렇게 잃고 나니까 이제 큰애가 남았는데 큰애 중학교를 갔거든요. 중학생이에요. 이제 벌써 그게 5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도 정말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걸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수면제를 막 과다 복용하면서 막 죽겠다고 그러고 남편이 막 저한테 연락 오고 그랬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쓰다가 말았어요. 아이를 키운다고.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 5년 동안 힘들다 한 거 다 받아줬다. 내가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지금 5년씩이나 돼서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고 술 마시고 수면제 먹고 또 세월호 사건 TV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의 인생에서 변화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쓴소리를 했는데 당장 그 박사 논문 쓰던 거 지금 그 계속 유효한지 살펴보고 미술을 하신 분 미술 공부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다시 그걸 시작하는 게 좋겠다. 자신이 없어서 어쩌죠 하는데 제가 한 10번 얘기하시면 그 중에 한 번은 혹시 또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강하게 떠밀지 않으면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는 중학교 가고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 초등학교 둘째가 살아있으면 이제 걔를 이제 신경 쓰시느라고 시간이 이미 이제 양육이 끝났어요, 거의.
중학교 3학년 이제 뭐 아직 3년 정도 이제 입시 남았지만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50 다 돼서 그때 가서 공부하겠다? 너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내 페이지의 그 전 단계에서 그 다음 시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50인 분들은 또 너무 실망 마세요. 내가 60을 준비하면 되니까. 나는 이제 50이니까 끝났어요. 정말식. 그분은 40이니까 이제 당장 가서 박사학위 했던 거를 계속 연달아 해라. 자신이 없어서 누가 1등 하라 그랬냐. 그냥 마치기만 해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빨리 논문 써야 되고 남들보다 잘 써야 되고 하지만 나이가 40이 돼서 하는 공부는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공부다.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그리고 혹시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학위를 따면 나중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나는 미술 치료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써먹을 때가 반드시 있다. 누가 그거 갖고 돈 벌려고 했냐. 내가 그거 갖고 지금 돈 벌러 나가라고 얘기한 거 아니다. 직업을 가져서 교수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쉬고 있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그 맥주 한 캔 마시고 세월호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면서 잊어라. 당신은 굉장히 좋은 미대까지 나왔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미술 공부라는 게 사실은 대학만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 중, 고 다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 미술은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 거죠. 하나님께서 달란트. 그걸 왜 땅에 묻혀놓고 있는가. 그리고 돈이 없어서 박사학위를 유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남편분도 회사 잘 다니고 계시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분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만 하면 시작이 발인데 못 끝낼까봐 이제 그래서 제가 친정 엄마한테도 비밀로 하고 다녀라. 괜히 다닌다고 했다가 주변 사람들 눈치 보이거나 기대하는 것 같으면 몰래 다녀라. 남편에게만 얘기하면 남편은 반드시 서포트 할 거다. 왜냐면 지금 만나본 결과 여러 가지 공부하길 바라시거든요. 사실 남편도 문제예요. 맨날 아이 죽은 것 때문에 집에서 징징징징 하고 있으면 그 남편도 같이 우울증이에요, 사실은. 근데 부인이 그걸 딛고 일어나서 나는 나중에 미술 치료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미술 치료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미술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반대하는 남편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 당신 대단한 걸? 그래 한번 해봐. 대학원 같은 경우야 뭐 수업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꽃꽂이를 내가 꼭 너무 해보고 싶었다. 아까 젊으면 해보고 싶었던 거 뭐예요? 저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하기 싫은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그렇죠. 목표를 딱 두고 네. 거기서 하나 했는데 어릴 때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얘네들 때문에 지금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내 목표를 정해서 좀 향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그렇다면은 정말 좋은 시기를 만나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손만 뻗으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돈도 많이 들고 또 입학도 해야 되고 여러 게 많았지만 사실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또 꼭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자격증 따는 데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곳은 너무 많거든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많이 좀 샜는데 그러면 수면제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묻는 질문이 불면증 맞나요? 그 다음에는 저 수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걱정을 이거 수면제를 먹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제 정신과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알게 모르게 수면제 타다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약 타러 가긴 좀 뭐하고 너가 좀 몇 알 좀 달라. 이제 그 병원에 오지 않고 주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정도 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조금 주기도 하는데 그분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면제나 먹고 자버려야지. 이런 맥락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수면제나 먹고 자버려야지. 왜냐하면 그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에는 반드시
수면제가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인. 불면증의 원인에는 아까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었죠. 뭐 우울증이 있어서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오는 불면증은 대부분 일찍 깹니다. 아침에. 일찍 깨거나 중간에 많이 깨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울증 의심을 볼 수 있고, 불안 증세라든지 걱정이 많은 분들은 잠들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대부분 파악이 되고요. 또 이제 스트레스 검사라든지 수면 뇌파 검사 같은 것들을 하면 이제 거기 많이 나오죠. 그 외에도 뭐 잘못된 생활 습관, 사실 그게 제일 많아요. 원인 중에. 밤늦게 먹는다든지, 또 밤늦게 운동하는 거, 밤늦게 싸운다. 다 잠을 못 자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행동치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행동치료를 하지 않고 전문의의 어떤 처방이나 검진을 받지 않고 수면제만 그냥 먹으면 정말 수면제 중독되는 분들 계세요. 먹고 자버려야지. 이런 거. 아, 이 꼴 저 꼴 보기 싫은데 그냥 수면제 먹고 자버려야겠다. 그 남편하고 한 침대에서 자기 싫어서 수면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침대에서 자는 건 죽기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고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수면제 먹고 자버리자. 먼저 수면제 먹고 자는 척하는 잠들어 보이네. 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도 있어요. 왜 그런 경험을 못 해본다면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그죠, 딴방 가면 방이 없을 수 있으니까. 또 애들 눈 무서워갖고도 못 자거나 마을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이제 그럴 때.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분들 뭐라고 위로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기숙사 생활하면 룸메이트 있죠, 룸메이트. 기숙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룸메이트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서 얘랑 룸메이트를 하기로 했어. 근데 룸메이트도 한 침대에서 자진 않잖아요. 다른 침대에서 자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그래도 한 침대에서 같이 자요. 근데 그 룸메이트도 1년, 2년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방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니까. 근데 이 룸메이트는 죽기 전에는 죽이거나 죽기 전에는 30년, 40년, 50년 이상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50, 60대 부부가 각방 쓴다, 딴 데 가서 잔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거를 뭐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저 부부 문제다, 뭐 교회에서도 각방 쓴다니 부부가 한 몸인데 너무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수면 패턴이 안 맞아서 그런 문제 있어요. 뭐 코 골고 잔다, 에어컨 키고 잔다, 뭐 이불 덮고 자네, 안 덮고 자네, 뭐 요즘에 돌침대. 그래서 돌침대에 뭐 온도를 올리네 내리네. 그래서 요즘에는 양쪽이 다르게 조절 온도가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의 그 유명한 잡지에서 그 실험을 했는데 트윈 베드, 그러니까 침대 싱글 베드를 2개 놓고 외국 사람들이 자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큰 베드에다 같이 둘이 자는 그 더블 베드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수면과 정신 건강이 트윈 베드로 싱글한 부부들이 더 좋더라.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그래요. 뭐 침대 회사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수면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방해를. 또 한 명이 불면증이면 한 명도 못 잘 수 있고, 또 코 고는 사람. 남자들이 사실은 5, 60대 되면 전부 다 살이 찌기 때문에 코골이가 많아지거든요. 뭐 결혼 초반이야 코 고는 소리도 자장가로 들리겠지만 그죠? 코 골고 미리 자버린다. 2시간 전에 먼저 자버린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못 자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난 10시에 잘 테니 넌 12시 전까지 방에도 들어오지 마라. 같이 걸어서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익숙해지시게 되는데, 그런 히스토리가 정확하게 다 돼야 된단 말이죠. 의사를 만나서. 그래야 원인을 딱 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낮에, 틀림없이 낮에 이렇게 약간 졸음 쏟아지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식곤증도. 혈당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기면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체력이 약할 수도 있는 거고. 소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부족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노인들에게는 우리가 수면제를 처방하기가 참 꺼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2~3배 이상이고 수면제를 시작하면 중독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더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더 의존하기도 쉽고 또 다른 약도 막 털어서 넣으니까 수면제 하나를 더 털어넣는다고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노인분들은 수면제 끊기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분들이 의외로 수면제를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게 꼭 정신과에서 처방 안 받다더라도 내과 같은 데서 나 잠 못 자니까 수면제 좀 달라. 그래서 처방받는 분들이 꽤 많고 실제 내과 약에 우리 위암약 있죠. 이런 데 수면제들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위산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안을 막아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수면제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노인들에게 왜 수면제가 우리가 불안하냐면 저도 몇 번 경험이 있는데 현기증이 많이 와요. 혈압이 이제 떨어지고 또 그 잔존감, 아침에 깨어나서도 멍한 것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치매를 유발하는지 아니면지는 논란이 많지만 인지 장애는 옵니다. 단기 기억 상실. 어제 내가 뭐 먹었더라 이런 거. 또 기억력도 떨어질 뿐더러 뭔가 느려지는. 그다음에 걸음걸이가 느려진다든지 비틀거린다든지 그래서 낙상과 추락의 가뜩이나 좀 걸음걸이들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냥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그런 추락하는 거나 사고사가 더 높다는 사고 위험이 높다는 거죠. 사고의 위험이 침대에서 떨어진다든지 깨어가지고 내려오다가 비틀어다가 떨어진다든지 수면제가 이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면제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수면 각성 리듬이 완전히 깨어진 사람들. 그건 절대로 저절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관찰하신 것처럼 낮에 막 졸립다고 낮잠을 막 3~4시간씩 자요. 1시간 이내예요. 1시간 이내. 아무리 낮잠을 자더라도. 3~4시간씩 자면 벌써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이 바뀐 사람들은 밤에 일단 재워줘야 낮에 안 좋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또 시차. 요즘 미국 가는 분들도 많으니까 시차 갔다 돌아오면서 시차가 안 맞아서 괴로워하는 분들. 노인들은 시차에 적응하기 더 어려우니까 또 일시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싸움이 있어 그럼 그 신경 쓰느라고 잠 못 잘 때에는 차라리 고기간 동안 수면제를 먹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런 분들 쓰는데 노인들에게는 단기간 작용하면서 잔류 효과가 남지 않는 그런 수면제들이 있어요.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할시온이라고 하늘색 약, 뭐 졸민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단기간 작용 시간이 4~5시간은 분이 되지 않으니까 노인분들한테 많이 쓰죠. 또 요즘엔 그 벤조다이제핀 계통이 사실 의존성이 없는 건데 비벤조다이제핀이라 해서 의존성이 없는 수면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한 기간에 적절한 용량을 사용한다면 처음에 수면 패턴이 돌아오는 데에는 도움이 반드시 되겠죠. 근데 정신과 약물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어떻죠? 수면제. 그리고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먹는 약이니까 무시무시한 약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과 약 이런 거는 사실 뭐 1950년대에 막 정말 그 수용소 같은 데서 쓰는 그런 약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뭐 입에 침 질질 흘리고 있고 뭐 멍멍하고 뭐 눈이 다 풀리고 있고 요즘은 그런 약이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서 그 직구를 하잖아요. 직접 구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로 주문을 해요. 그래서 뭐 커피라든지 잘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또 애들 왕구 옷 전부 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관세나 세금 뭐 또 올려 붙이고 막 이래서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는데 정말 싼 가격에 외국 나가지 않고도 다 직접 구매를 하잖아요. 직구라고 해서 젊은 엄마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직구를 하려면 거기 들어가고 막 사이트 비교해갖고 그걸 다 영어로 다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 지금 다른 데 없는 물건 없이. 명품도 그냥 우리나라 제일 먼저 들어온 데잖아요. 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좋은 신약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깔려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을 우리나라에서 다 쓸 수 있거든요. 의료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약에 대한 걸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수면제나 그 정신과 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우울증 약, 정신과 약이라고 그러면 그 옛날 기억에 그냥 그 정말 눈 풀리고 응? 그런 얘기하면 정말 화내요. 요즘 그런 약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 우리 병원은 취급도 안 할 뿐더러 그런 약 구경을 못 하겠다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선배님 저 아시는 분 중에 네. 그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그게 잠을 많이 잔대요. 그리고 정신이 이렇게 멍멍하고. 이제 그분 선생님이 어떤 약 처방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처음에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는 분, 자살사고가 심하거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은요 약간 몽롱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아니면 또 용량을 조금 조절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하는데 그게 낫겠어요? 약간 나른한 게 낫겠어요? 그걸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약간 나른한 게 나아요.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정말 죽을 것 같이 내가 응급실을 막 뛰어가거든요. 나 죽는다고. 막 숨을 못 쉬어. 막 이래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약간 졸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우울증 약을 지금 뭘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렇게 졸린 성분이 없는 약들이 많아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졸려서 일상생활 못한다. 그거를 이 약 졸려. 그러니까 먹지 마. 이게 아니라 이 약이 약간 나한테 나른하니까 졸린 거를 빼주면 내가 먹을 수 있겠다. 라든지 가서 의논을 해야죠.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의식하고 그 약이 하나고 한번 신앙으로 견뎌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다시 또 약을 먹는다. 그렇죠. 네. 그 신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우울증의 레벨이 있고요. 그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섣불리 그러니 교회를 안 나오니 우울증에 걸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암 치료를 받는 사람이 암 환자가 암 치료를 받듯이 항암 치료를 받듯이 영적인 걸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아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받듯이 우리도 항우울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항우울제를 드셔본 분들은 그 약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아마 알게 돼요. 완전 딴 사람이 돼요. 딴 사람. 제가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참 보람을 많이 느끼죠. 한 달 정도만 지나도 외모가 달라져서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세수 제대로 못하고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겨우겨우 병원에 왔다가 정말 옷 색깔 바뀌고 얼굴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 좋은 화장품이 필요 없구나. 그죠? 좋은 화장품이 필요 없다. 표정이 밝아진다는 게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게 그죠? 얼마나 사람이 예뻐지는지 정말 달라져요. 그럼요. 옷 색깔부터 벌써 이제 물론 나는 무채색을 좋아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두워요. 화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화장하고 오면 굉장히 칭찬해요. 물론 화장 진하게 하고 오는 거가 아니라 조금 뭐라도 이렇게 바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럴 여유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울하면 세수할 힘도 없어요. 진짜. 세수할 힘도. 이제 5분 정도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정신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노인 우울증, 불면증에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치매 이런 건 좀 많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노인 정신의학을 제가 전공하지 않아서 치매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는 해요. 이제 치매 참 그 요양원에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 또 이거를 누가 간병을 감당해야 하는가 가족 중에 또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하는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치매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알츠하이머 같은 건 유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 더 많이 쓴 사람 더 걸리기 쉬울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의대 교수 두 부부가 사는데 남편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의대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치매 걸리셔가지고 제가 그 아파트에 10년 이상 살았는데 그분 나이 드시면서 정말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을 집을 못 찾아오시더라고요. 진짜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성격의 변화, 그 다음에 망상, 오해하는 거 있죠. 네가 가져갔다. 또 치매는 원인이 신체적인 질환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풍 걸린다는 치매 올 수도 있고 또 약물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 파킨슨병, 요즘 파킨슨병 참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다 치매의 대표적인. 또 치매는 뇌의 어떤 호르몬,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에 고갈되는 건데 호르몬이 딱 그 호르몬만 고갈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고갈되면서 우울증 같이 많이 오죠. 치매랑 우울증. 또 뇌의 호르몬들을 조절하다 보니까 정말 환청이나 망상, 그래서 망령 들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저는 요양원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집에서만 꼭 모셔야 효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사람마다 다 얘기가 틀리겠지만 요즘은 요양소라 그래서 그렇게 막 있을 수 없는 곳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없고 본인들이 모르시거든요. 전혀. 또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면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거를 이제 효사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모시고 이러면서 나머지 가족들이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심할 때는 요양원에 좀 계시다가 또 집에 또 너무 안 모시면 또 요양소에서만 또 너무 있어도 안 좋거든요. 그럼 또 집에서 좀 모셨다가 이게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너무 한쪽으로만 이것만 옳다 또 이것만 이렇게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걸 잘 조정하면은 또 치매 노인들 잘 돌볼 수 있죠.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치매 노인 돌보다가 우울증 빠진 친정엄마 돌보다가 우울증 빠진 사람 많아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정엄마들도 힘든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숙제 혹시 가져가셨다가 오늘 제출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 받아가셨다 하던데. 제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김미경님이랑 계신가요? 네. 받으셨어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제가 차를 놓고 왔는데? 여기 있다. 제가 그거가 따로 빠져 있어서 제가 나중에 봤어요. 다음 주에 제가 다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강의가 좋다고 피드백을 잘 해주셨나봐요. 잘 해주셔서, 다음에 또 세월호 관련해서 또 다른 여전도에서 주최하는 모임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이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에는 성에 관련해서 어디서도 듣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